네, 반갑습니다. 저는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강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고구려와 수나라 사이에 벌어진 전쟁인데요. 598년부터 해서 61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이제 벌어진 전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제 알고 있는 역사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고구려와 수나라 사이의 전쟁에서 조금 더 강조해서, 그러니까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을 했고, 고구려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수나라의 그 침략에 맞서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그리고 당시에는 국가의 주권이 그러니까 왕권이었기 때문에 왕권을 지키는 그런 자주권을 지키는, 자주권을 수호하는 그런 투쟁이었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럼 그런 관점에서 전쟁의 성격은 무엇이었고, 또 전쟁의 전개였던 양상은 어떠했고, 승리의 요인, 그러니까 고구려가 승리를 했으니까요. 그 승리의 요인,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흐름을 보면, 우선 동아시아에서 고구려가 강국으로 이제 부상을 하는 과정과, 그리고 역시 이제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강국으로 부상하잖아요.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고구려와 수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는가,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 전쟁의 성격을 좀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598년부터 해서 614년까지 1차, 2차, 3차, 4차까지 벌어진 전쟁의 전개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고구려가 어떻게 해서 승리하게 되었나, 그 요인에 대해서 밝혀보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의미를 마지막으로 결론 지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세기 초, 그러니까 한 400년대 초가 되겠죠. 그때쯤 되면은 고구려가 고조선의 옛 땅을 거의 완전히 회복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왼쪽이 고조선의 영역이에요. 고조선의 서부와 북부, 그 경계선을 고구려가 한 400년대쯤 되면은 완전히 회복을 합니다. 이 의미가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조선과 고구려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라고 본다면, 고구려의 옛 조상들, 자기 선조의 그 삶의 터전을 완전히 회복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일각에서는 정복 전쟁, 이를테면은 계속 영토를 넓혀간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지기도 하는데, 고구려는 4세기 초에 그렇게 고조선의 그 옛 땅을 회복한 뒤에는 더 이상 서쪽이나 북쪽으로는 더 이상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쪽으로 남진 정책을 펼쳐요. 백제와 신라, 그쪽의 통합을 이루려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5세기 말에서 6세기 말까지 고구려는 고구려의 그 서부 지방, 그러니까 지금 요동반도 일대, 그 일대를 하나의 또 다른 어떤 통치의 중심지, 그러니까 제2, 제3의 어떤 도시들을 건설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이제 목적이 있겠죠. 우선은 군사적인 방어를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 왕의 통치권, 고구려 왕의 입장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부수도, 그 왕의 그 통치의 중심지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심 그 도시가 요동성과 봉황성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루어집니다. 그 여타의 신성, 백암성, 안시성, 건암성, 비사성 이런 것들은 그 전반적인 요동 지역의 그 중심지를 방어하고 방어하는 그런 이제 그 성 요새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봉황성 같은 경우에 북의 입장에서는 북역사학계의 입장에서는 북평양성으로 해서 그러니까 평양성이죠. 일단 평양성, 북평양성이라고 해서 부수도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구려는 이 북평양성뿐만 아니라 남쪽에 황해도에도 남평양이라고 해서 역시 이제 부수도가 건설이 됐고요. 그리고 그 한성이죠. 이제 지금의 서울이죠. 한성에도 역시나 남평양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이제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를 건설을 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 중국에서도 수나라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남쪽의 진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중원을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강국으로 부상을 하죠. 이렇게 이제 강국으로 부상한 수나라가 그 영주 총관부를 설치를 하는데요. 영주라고 하는 곳이 지금의 이제 조양시인데 여기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그 예민한 지역이죠. 그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국경이 접하는 지역이고 특히나 고구려 입장에서는 아주 그 국경 가까이에 있는 도시잖아요. 여기를 영주 총관부를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고구려를 침략하기 위한 일종의 병참기지,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나라가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일대가 이 주변이 이제 거란족이 좀 살고 있는 지역과 많이 접해 있는데 그것을 고구려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수나라가 영주 총관부를 설치를 하면서 일종의 그 고구려의 그런 그 이 장악력을 이제 침탈해 들어가는 일종의 이제 고구려의 주권을 일정하게 침해하는 그런 도발적인 행위로도 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나라는 뭐 역대로 중국의 그 통일 국가가 이제 수립이 되면 항상 중국의 그 중원을 통일한 국가 중심으로 자기 주변의 나라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의지가 확고히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고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조배를 강요한다든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좀 그 굴종하는 자기 수나라에 굴종하는 태도를 보여라.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는데 좀 그 하위의 어떤 국가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수나라가. 그런데 고구려는 여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수나라의 그런 조배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제압하고 고구려의 그러한 고구려의 이제 굴종적인 그런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맞서서 고구려 역시 수나라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예의주시하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대륙에서 일어나는 수나라가 통일을 하고 수나라가 각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제압을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수나라와 국교 관계를 맺어서 수나라의 사신을 파견을 해서 수나라의 여러 그 정세를 파악하는 그런 그 일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과연 고구려를 침략할 것이냐, 침략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이제 정탐을 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581년부터 597년까지 사신을 파견해서 수나라 내부의 정보를 파악할 때도 있고, 그래서 뭔가 위험천만하다, 좀 이거는 위험하다. 그러면은 국교를 단절해서 좀 국가적인 긴장도를 높여서 그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결국에는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해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견을 하고 거기에 대비책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말갈 부대를 동원을 해서 수나라 국경을 계속 이제 습격한다든지, 그리고 거란족이 수나라에 투항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한다든지, 그리고 고구려의 어떤 무기, 그리고 군사의 훈련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펼치죠. 그리고 거꾸로 수나라가 고구려의 내정을 정탐하지 못하도록 군사적인 기밀이나 이런 것들을 정탐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한다든지 그런 식의 대응을 합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 597년이 되면 수나라 문제가 결국은 고구려를 침략해야 되겠다. 이런 확고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다가 선전포고에 해당되는 그 외교문서, 국서를 보냅니다. 이 국서에는 그야말로 한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결국에는 고구려가 수나라에 굴종하고 뭐 거기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쫓아내고, 그러니까 고구려 왕을 쫓아내고 관리를 보내서 통치하겠다. 뭐 그렇게 협박을 하는 그런 선전포고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결국 수나라가 고구려에 대해서 자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전쟁의 성격이 좀 확고하게 밝혀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면 뭐 이런 한간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나라와 고구려 간의 전쟁이 두 강국 사이의 패권 다툼에서 일어난 전쟁이다. 이렇게 볼 측면도 여지도 있겠지만 엄격히 따지면 수나라가 고구려에 대해서 어쨌든 고구려 왕을 굴복시키고 고구려 영토를 침탈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에서 전쟁을 벌인 것이다. 그러니까 침략자의 입장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이런 성격을 앞에서 살펴봤던 그러한 이제 전쟁의 발발 과정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이제 보면은 이런 수나라의 선전포고에 맞서서 고구려는 이제 자회적인 조치를 펼칩니다. 그게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598년 초에 영주를 타격합니다. 영주가 아까 영주 총관부가 설치됐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수나라가 고구려 침략을 위해서 병참기지, 전초기지를 건설해 놓은 그 지역을 타격을 함으로써 고구려가 타격을 함으로써 수나라가 고구려 침략에 일정하게 차질을 빚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나라는 고구려 이후에 고구려 침략을 위해서 전초 기지로 삼았던 영주에서 후퇴를 해서 탁군, 그러니까 지금의 국경 일대로 그 전초 기지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98년에 이르게 되면은 고구려와 수나라 사이에 본격적인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나라 문제는 그 수나라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해 들어오는데, 이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실제 전투병과 보급 부대를 합한 숫자거든요. 전투병은 한 30만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 그 30만에서 보급 부대가 한 그 2배에 해당될 것이다. 그래서 한 6, 70만으로 잡고, 그래서 한 100만 정도 되는 규모로 침략해 왔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은 4, 5월경에 수나라 수도를 떠나서 6월경에는 산해관을 거쳐서 오늘의 조양 서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수군은 산동반도에서 출발을 해서 고구려의 북평양성, 봉황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따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제 그쪽으로 진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쟁의 결과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결국은 수나라가 패하고 이제 퇴각을 하게 되는데요. 기록에는 장마와 풍랑, 그리고 이제 전염병 때문에 어찌됐든 수나라 병사가 열에 8, 9은 이제 그 죽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봤을 때 그 장마와 풍랑 그리고 전염병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만약 전쟁 와중이었다면 전쟁터에서는 수나라도 장마와 이제 풍랑과 전염병에 노출되었겠지만 고구려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노출되었겠죠.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전투의 양상이 결국은 수나라 군대의 열의 8, 9이 죽을 만큼 그렇게 전쟁이 고구려의 완승으로 끝난 전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1차 전쟁이 고구려의 승리 그리고 수나라의 패배로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수나라는 고구려에 대한 침략의 의지를 꺾지 않고 다시 재침의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05년 수나라가 그 여러 가지 전쟁 준비를 수행을 하는데요. 그 중에 대운하 건설도 전쟁 준비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쟁 물자 조달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북방에 있는 거란족을 공격을 해서 고구려 편에 서지 못하도록 했다거나, 그 다음에 장성을 축조해서 전쟁에 대비했다거나,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리고 무기, 군마, 함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는 2차 전쟁에서는 무려 300만이라고 하는 세계 역사상 세계 전쟁 역사상,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온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그 전에 모든 세계의 전쟁 역사에서 통틀어서 이만한 규모의 병력을 동원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투병과 보급 부대를 다 합쳐서 한 300만의 규모로 수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군대를 탁군, 그러니까 북경 일대에 집결시키고요. 611년에. 그런데 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그 수나라 인구가 한 대략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이제 학자들이 추정해 보건대 한 4천만 명 가량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는데, 어쨌거나 그만한 인구에서 300만 명의 군대를
징집을 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내몰았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이것이 잘 훈련된 군사였을까? 그리고 이것이 뭔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 편성된 군대였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그러니까 군대에 징집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전쟁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수나라 내 백성들의 여러 가지 반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특히나 수나라의 동북 지역 각지에서 대규모의 농민 폭동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도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이 수나라의 고구려에 대한 재침 준비에 맞서서 고구려의 그 자위적 조치들이 또한 이루어지는데요. 고구려가 그냥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나라의 굴종적인 여러 가지 요구를 거절을 하고, 그리고 거란족과 연합을 해서 수나라의 여러 이제 국경, 특히 해안 초소들을 습격을 하고, 그리고 고구려가 남진 정책을 쓰면서 백제와 신라가 압박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백제와 신라가 수나라와 연합을 해서 고구려의 압박을 뭔가 저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의 사신들이 수나라와 내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다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수나라가 전쟁 준비 과정에서 내부 이제 반란들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여러 이제 피난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피난민들이 고구려로 이제 망명에 들어오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잘 안착을 시켜서 고구려에 이제 정착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바야흐로 612년 1월에 수양제가 고구려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순수 전투 병력만 113만 3,800명이라고 하는 대부대를 동원을 하고, 여기에 그 부대를 각각 좌우 12개 군단으로 나눠서 총 24개의 군단으로 편성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급부대까지 포함을 하면 도합 30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그 침략군을 편성해서 침략해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고구려와 수나라 사이에, 수나라 간의 군대 규모와 그리고 전략 전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수나라는 이렇게 아주 수적으로 우세한 군사 역량을 동원을 해서 한꺼번에 들어가서 속전속결로 고구려를 굴복시키겠다, 이거였어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수나라 수군과 그리고 육군이 동시 타격하는 수륙 병진 동시 타격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는 전술로는 고구려의 여러 성들을, 성요새들을 함락하기 위한 공성전, 그리고 수륙 병진 전술, 그리고 동시 타격 전술, 이런 여러 주요 전술들을 구사를 했고요. 그에 반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그 수나라 군대 규모의 한 10분의 1 정도, 30만 명 대략, 한 전체 전투병과 보급부대를 합해서 한 30만의 규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나라의 그런 속전속결 전략에 맞서서 속전속결 전략의 그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전쟁이 기간이 길어진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속전속결 전략은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 300만 전투병만 해도 100만의 규모인데, 그 100만의 규모를 먹여 살릴 만한 보급 부대를 같이 이제 딸려 보내야 되는데,
그 많은 그 보급 부대가 계속 이동하면서 같이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약점들을 이용을 해서 장기전으로 가는 유도 전략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에 발맞춰서 청야 수성 전술, 요거는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유인 전술, 그리고 기습전, 그리고 추격전, 이런 것들을 배합을 해서 전쟁에 임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상호 간의 무기를 그냥 간략하게만 비교를 해보면 칼, 창, 이런 것도 활, 이런 것들은 아마 비슷비슷했을 텐데 각각의 그 양측의 전략 전술에 맞는 특징적인 무기가 결국 수나라는 공성 무기를 하나의 특징으로 내걸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을 공격하는 사다리차라든지 그리고 투석하는 투석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성을 이제 그 성 안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땅굴을 파기 위한 그런 이제 장치라든지 이런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합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하죠. 개마무사. 그러니까 병사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그 찰갑으로 무장한, 그 찰갑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조그마한 그 갑옷을 통갑옷이 아니라 철 통갑옷이 아니라 그 아주 조그마한 그 철 조각을 이어 붙여서 갑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말에게도 입히고 또 병사도 무장하고 그걸로 이제 이런 철갑은 다 잘 아시겠지만은 화살이 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통갑옷은 화살이 뚫는데 이거는 화살이 이제 비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무장한 중장기병이 아주 잘 훈련된 중장기병. 그래서 이렇게 말과 병사가 이렇게 찰갑옷으로 무장을 하면 속도가 느릴 텐데 상대적으로 훈련이 잘 된 그런 중장기병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속도전에서도 강한 그런 중장기병을 보유를 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제 고구려의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인 청야수성 전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이 청야수성 전술은 결국은 성을 방위하는 이제 그러니까 성을 방위하는 전술인 거죠. 근데 단지 이 성 안에 들어가서 그냥 단지 싸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군, 민, 관이, 그러니까 군대와 민간인이 다 마을을 싹 다 비우고 그리고 들판을 모두 비우고 그리고 우물도 다 비우고 우물도 다 메꾸고, 그러니까 평지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시설과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이제 싸움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그 성 안에서 성을 지키는 싸움을 장기적으로 벌이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 그러니까 적군은 이 성 밖에 모든 이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시설과 모든 것들을 다 파괴를 했기 때문에 그 전투가 장기화되면 자신들이 처음에 이제 보유했던 초기 식량과 이 모든 그 보급이 이제 떨어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보급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 보급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치게 되고 피로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기가 절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퇴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 퇴각하는 부대를 추격을 해서 결국 섬멸하는 그러한 그 섬멸 공격전을 예비한 그런 수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청야수성 전술이 가능하려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면은 단결이 잘 되는 집단이어야 이 청야수성 전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단결이 잘 안 되는 집단이 이 청야수성 전술을 쓰게 되면은 바로 망하는 거죠. 그 내부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뭐 어쨌든 뭐 이 전투 과정에서 뭐 옆에 이제 막 죽어 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좀 그 어려움에 부닥치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성 안에서 뭐 갇혀 있는 거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뭐 어쨌든 좀 나만 좀 살자 이렇게 해서 뭐 도망치거나 야반 도주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겨버리면 아니면은 적에 투항하는 그런 이제 의지가 나약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 뭐 몇 사람이 그냥 성문 열어주면 이거는 뭐 끝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청야수성 전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 지배층과 그리고 피지배층 어쨌든 군대와 민이 일정하게 그 일정한 전투지를 공유를 해야 되고 단결력이 좋아야 이게 장기적으로 싸움이 가능하다. 그런 전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성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그 수성전을 펼친 다음에 적이 피로해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틈을 이용해서 추격전을 같이 배합하는 그런 전술로서 이 청야수성 전술이 진가를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72년에 명림답부가 이끈 자원 전투에서 이 위력이 크게 발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어서 고구려의 그 일반화된 그런 어떤 전략 전술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러한 청야수성 전술에 적합하게 된 아주 거기에 맞는 그 고구려의 성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동성인데 요동성은 평지성이지만 그래도 요새화된 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자가 흐르는데요. 태자를 자연해자로 삼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그 인공해자를 둘러쳤습니다. 그래서 그 성 방위에서 해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공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성에 아주 가까이 붙어야 이 성을 함락시키는데 그 주요하거든요. 근데 해자가 있음으로 해서 성에 가까이 붙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봉황성은 고로봉식 산성입니다. 아까 요동성은 평지성인데 이거는 이제 그 산성이죠. 산성인데 고로봉식 산성인데요. 고로봉식 산성은 계곡, 물 자원이 있는 계곡을 가운데 끼고 산봉우리를 쭉 둘러쳐서 성벽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래서 봉황성 같은 경우가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되게 그 산세가 되게 험하고 그리고 봉황성에 이르는 저쪽 그 요동 지역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 봉황성으로 가는 길목이 되게 이제 그 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큰 대형을 이룬 그 집단이 한꺼번에 이렇게 그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천혜의 요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보면 한 10만 명 이상의 군대가 주둔할 수 있을 만큼의 물 자원이 풍부하게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전쟁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612년의 전쟁의 그 전체 과정이 크게 봤을 때 시기적으로 한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시기와 둘째 시기,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요동성에서 그 공성전을 벌인 거기까지가 한 1단계 첫 시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요동성에서 공성전을 벌이면서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난 뒤에
그 뒤에 단계가 이제 두 번째 단계. 이렇게 전략적으로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각각 그 일정한 전술적인 소후 시기를 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첫 시기가 요동성에서 공성전을 벌이기 이전까지가 이제 그 첫 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요동성에서 공성전을 벌이는 그때부터가 이제 두 번째 전술적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전투도는 전쟁 1단계에서 가장 첫 시기에 해당되는 그 내용인데요. 612년 1월쯤에 그 수 문제가 탁군에서 군대를 이제 집결을 시키고, 그 베이징이죠, 북경. 그 일대에서 집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쪽 조양과 영주죠, 영주와 그리고 회원진으로 각각 이제 군대를 이제 진군을 시킵니다. 진군을 시켜서 결국 처음 고구려 군대와 맞서서 전투를 벌이는 지점은 여긴데요. 그러니까 이쪽이 요동반도에 해당되는 지역이고요. 이쪽으로 이제 그 베이징으로 가는 중국 대륙 쪽으로 가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고구려와 수나라 사이에 이제 국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국경 바로 직후에 그 의무려산이라고 해서 이제 무려라성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먼저 고구려 군대가 1차 방어선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접전을 벌이는데, 이 전투에서 고구려가 한 10일간을 견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고구려의 그 전략이 그 수나라의 속전속결 전략에 맞서서 지연 전술로, 그러니까 전쟁을 좀 장기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나아갔다고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렇게 일종의 선봉부대죠. 고구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그 맨 앞장에서 수나라 군대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그런 군대의 그 전투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한 10일간이 이제 지연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1차 이제 접전에서 고구려 군대가 작전적으로 후퇴를 합니다. 그 결국에는 그 수적 역량상 고구려 군대가 이제 당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후퇴를 하는데 그 요하 개선으로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2차 방어선을 구축을 하는 게 요하 개선에서 2차 방어선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고구려 군대가 한 4월 16일까지, 그 앞에 첫 접전이 일어난 시점이 한 3월 중순경이었을 거거든요. 3월 중순경에 3월 그러니까 3월 초 중순, 그렇죠, 중순. 3월 중순경에 접전이 일어나고 3월 초입니다. 3월 초에 접전이 일어나고 한 10일간 견지를 했고, 그러면 한 3월 중순쯤 됐을 거거든요. 그리고 2차 방어선, 즉 그 요하 개선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러니까 4월 16일경까지 그렇게 이제 견지를 합니다. 대단히 잘 싸운 거죠, 고구려 군의 입장에서. 그 10분의 1 역량, 그것도 고구려 군대가 여기에 다 몰려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하 개선에 다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본진은 이쪽에 그 지금 신성, 백암성, 요동성, 안시성이라고 하는 이 방어성, 예, 이 지역에 이제 본진이 있었고요, 고구려 본진이 있었고, 그 앞에 요하 개선이나 이런 데는 이제 일종의 선봉부대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적으로도 되게 열세였긴 했지만 되게 한 달간을 견지를 했다는 거, 되게 이제 잘 싸웠던 거죠. 그리고 수나라 군대가
요하를 도하하는 과정에서 한 개 군단의 병력이 이제 상실이 됩니다. 한 3만 명 정도 될, 한 개 군단을 유출을 해보면 그 정도 병력이 될 건데, 대략 그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수나라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요하 개선에서 결국은 다시 후퇴를 하죠. 고구려 군대가 후퇴를 해서 결국은 이 성 요새가 있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서 본격적인 수성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청야 수성전에 이제 돌입을 하는데요. 수나라 군대는 이 각각의 성을 향해서 공성전을 벌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요동성을 포위를 하고 요동성에 대한 총공세를 벌입니다. 그 요동성 전투에서 고구려 군대가 청야 수성 전술로 그 수나라의 공성전에 맞서서 4월 중순에 시작을 해서 7월 26일까지 거의 한 100여일간, 그러니까 3개월 10일 정도 되죠. 그 기간을 성을 지킵니다. 성을 지키고 전쟁은, 그러니까 결국 아까 요동성 일대에 수나라 군대를 발을 묶어버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완전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전세가 고구려에 완전히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이제 국면이 전환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전쟁은 제2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제2단계에서는 수나라가 도저히 그 고구려의 성들을 함락을 못 시켜요. 함락을 못 시키니까 이 회원진에 있던 육군 9군단, 9개 군단, 한 30만 명의 별동대. 이거는 이제 순수 전투부대입니다. 순수 전투부대만 한 30만의 규모로 해서 그 평양성, 그러니까 북평양성이죠. 봉황성, 아까 봤던 그 천혜의 요새인 북평양성으로 진격해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나라의 수군이 산동반도의 그 동네에서 출발을 해서 압록강으로 상륙을 해서 북평양성으로, 봉황성으로 진격해서 수륙 병진, 그러니까 동시 타격 전략을 펼칩니다. 그런데 먼저 그러니까 수나라 수군의 이 정황을 보면, 수군이 그러니까 육지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수륙 병진, 동시 타격을 한다는 것은 수군과 육군이 이 시간적으로 때를 맞춰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수군을 이제 지휘했던 레오아가 먼저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육군과 합을 맞춰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구려 군대가 유인 전술을 펼쳐요. 그러니까 그 북평양성에 이르기 전에 일정한 지점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전투에서 일부러 지는 척하고 퇴각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제 유인 전술을 펼쳐서 평양성으로 이제 끌어들입니다. 평양성으로 끌어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 기습 공격하는, 그래서 여기서 4만 명의 이 수나라 수군 전투병 중에 한 수천 명 정도가 이제 살아서 돌아갔다. 뭐 이런, 그래서 거의 이제 전멸하다시피, 수나라 수군이 전멸하다시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육군 같은 경우, 수나라 육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회원진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에 가느냐면은 태자하, 그러니까 요동성 인근의 태자하류 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때 을지문덕 장군이 그 태자하류 쪽에 가서, 그러니까 그 수나라 진영에 가서 일종의 이제 강화 담판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수나라 군사 그 적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 평화 담판을 하는 거죠. 이제 이 목적은 뭐냐면은 을지문덕 장군이 이 수나라 군사 그 진영 내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봤더니 이 수나라 군대의 뭐 군사 지휘 체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무질서하고, 그리고 이제까지의 뭐 그 성을 공성전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계속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수나라 군대가 사기도 저하되고 뭐 식량 그 보급이 끊어지고 뭐 이러면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구려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나라의 그런 속전속결 전략에 그 대응을 해서 그 장기전을 펼치는, 그러니까 유인 전술을 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전술 이 시기에 전쟁 2단계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수나라 육군을 평양성으로 유인합니다. 평양성으로 유인하는데요. 유인하는 과정에서 오골성에서 한번 그 기습 타격을 가하고요. 그러면서 이 평양성까지, 봉황성까지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평양성 인근의 한 30리 이 지경에 수나라 군대가 진영을 갖추는 그런 상황에서 을지문덕 장군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시를 보내죠. 일종의 이것이 그 심리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의 전투 의지를 꺾고 퇴각하는 명분을 주는 그런 고도의 심리전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수나라 군대는 전투 의지가 꺾인 상태에서 퇴각을 하는데요. 그 평양성에서, 북평양성에서 퇴각을 하는데, 이때 그 고구려 군대가 그러니까 퇴각하는 수나라에 기습 공격을 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나라가 그냥 퇴각하는 게 아니라 방진 형태를 대여를 방진 형태로 해서 퇴각을 하는 거거든요. 방진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은 그 사방,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경계병을 세워서 퇴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여를 그런 형태의 대여를 유지하면서 퇴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퇴각할 때 속도도 느리고 또 2배, 3배의 체력이 소모되는 그런 퇴각 방식입니다. 그렇게 대형을 유지하고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고구려 군대가 계속해서 퇴각하는 수나라 군대에 기습 공격을 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퇴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살수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여기서 살수라고 하는 거는 뭐 청천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북 역사의 입장에서는 청천강이 아니라 산동반도에 있는, 요동반도에 있는 소자, 여기 있는 여기에 있는 소자가 살수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북 역사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살수에 이르러서 뒤에서 이제 고구려 군대가 추격해 오고, 그리고 살수 인근에 고구려 군대를 미리 매복을 시켜놨어요. 매복을 시켜놓고 그 매복한
고구려 군대가 기습 공격을 하고, 그래서 전 후방으로 양면 공격을 당하는 거죠. 거의 포위돼서 공격을 당하게 된 셈이죠. 수나라 군대에서는. 그래서 수나라 30만 군대가, 별동대가 거의 전멸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요동성 인근에 수나라 본진이, 그러니까 수나라 군대가 있었는데, 본진이 있었는데, 거기에 살아 돌아간 군사가 2,700명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예, 거의 대부분이 이제 99%가 이제 전멸을 한 거죠. 수나라 군대가. 그리고 7월 24일에 살수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7월 25일 날 결국은 수나라 양제가 결국은 수나라 군대에 총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고구려와 수나라 사이에 2차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613년과 614년에 걸쳐서 결국 이렇게 수나라 군대가 대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에 대한 침략 의지를 꺾지 않고 3차, 4차에 걸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과정은 수나라가 공격해 들어왔지만은 결국 고구려군이 방어를 했고, 그리고 그런 전쟁의 와중에 수나라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또 일부 관리들은 또 고구려에 망명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결국은 수나라 군대가 총퇴각을 하고 끝이 납니다. 4차 전쟁에서도 역시 수나라 군대가 614년 7월에 침공에 들어왔지만 공격에 실패하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모든 그 고구려와 수나라 간의 1차에서부터 4차까지의 전쟁에서 모두 고구려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그 요인을 살펴보면, 그 앞에서 그 청해와 수성 전술에서 요동성뿐만 아니라 뭐 거남성, 백암성, 뭐 쭉 그 성들이 있었잖아요. 그 성에서 어느 한 성도 수나라 군대가 함락시키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그 한 3, 4개월 가량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성을 그렇게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투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내가 이 성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뭐 그러니까 병사는 물론이러니와 민간에서도 그런 전투 의지가 확고하게 있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에 고구려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겼다. 그 자신의 삶의 터전을 확고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전투 의지는 결국에는 침략에 맞선 그 정의의 어떤 실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결국은 고구려 입장에서 자주권 수호라고 하는 정의의 전쟁이라고 하는 성격이 바로 그러한 고구려 사람들에게 그 전투 의지를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해수성 전술이 가능하려면은 단결력과 함께,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그 자기가 살고 있던 평시의 그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리고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 이 의지와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거기서 또 그 계속 전투에 임해야 되고, 그러니까 평시에 그런 어떤 그 훈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훈련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고구려에 유명한 상무기풍이 있었고, 그리고 영토 수호 의지가 있었기에 이제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반면에 수나라 군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 정당성이 결여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데에 대규모 병력을 강제로 모집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떤 민심 위반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병사들 속에서 강렬한 어떤 전투 의지로 발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떤 전투 하나하나에 임하더라도 병사들의 그런 그 전투 의지가 강하게 발휘되지 못하고 결국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빨리 그리고 급속도로 전투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한 거죠. 수나라 군대는. 그러면서 결국 이런 부분에서 이런 성격에 기인해서 전쟁에서 결국 고구려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앞서 살펴봤던 여러 그 성 요새들의 그런 어떤 견고한 방어 시설 그리고 그런 찰간 무기, 중무장한 어떤 기병 부대를 갖출 수 있었던 고구려의 국력 그리고 그렇게 청야수성 전술에서 계속해서 몇 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식량 자원 이런 것들이 경제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을지문덕 장군을 비롯한 여러 그 군사 지휘부, 고구려의 군사 지휘부의 그 아주 주도 면밀한 전략 전술의 구사 이런 것들도 한몫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구려의 국내가 그렇게 어느 정도 그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민과 군이 함께하는 청야수성 전술이 구사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반면에 수나라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대규모 폭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수나라 지배층 내부에 여러 가지 이제 반란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부 분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수나라가 패하고 고구려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 고구려가 이 전쟁에서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국난 극복의 DNA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속칭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전형이 이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창출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국 시기에 고구려가 한반도의 방패 역할을 훌륭히 충실했다, 충실히 수행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평가에 걸맞게 고구려가 이런 수나라와의 전쟁 또 뒤에 있는 당나라와의 전쟁 이런 데서 그 침략을 물리쳤기 때문에 삼국 시기의 그러한 역사가 그리고 문화가 이어져 와서 오늘에 이르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이제 국난 극복의 어떤 그 전형이 창출되면서 이후에 국가적인 위기, 외래 침략 이런 거에 맞서서 의병봉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그런 어떤 그 특징이 우리 민족의 특징이 자리 잡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자주권 수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과연 평화는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 통일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일정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고구려의 강대함이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내외에 과시된 그런 측면이 또 있죠. 그리고 이 전쟁을 뒤이어서 바로 수나라가 또 멸망이 촉진되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